우리가 그동안 시정 1974년 8월 15일 차가운 총성이 축제의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방화쇠를 담긴 남자는 23살의 제1교포 청년 문세광이었습니다. 분노한 이방인에서 시대의 암살자가 되기까지, 그리고 사형대 앞에서 오열하며 외친 그의 한마디. 50년 동안 가려져 있던 인간 문세광의 일그러진 삶과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지금 추적합니다. 1951년 일본 오사카. 당시 가장 가난한 조선인들이 모여 살던 이카이노라는 동네에서 문세광은 태어났습니다. 일본 고등학교에서 전교 부회장을 지낼 정도로 똑똑한 모범생이었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당시 일본 가게 곳곳에는 조선인 사절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는데, 이는 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끌려온 조선인들을 향한 노골적인 멸시였습니다. 이런 차별을 매일같이 보고 자라며 청년 문세광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대한 깊은 분노가 켜켜이 쌓여갔죠. 그러던 1973년 그의 분노에 불을 지핀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우리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야당 지도자를 납치한 김대중 납치 사건입니다. 일본 땅에서 벌어진 이 사건으로 제1교포들은 일본인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엄청난 수치심을 느껴야 했습니다. 조국을 원망하던 문세광은 이때부터 소설 자칼의 나를 끼고 살며 대통령만 없애면 자기가 나라를 구할 영웅이 될 거라는 위험한 망상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때부터 문세광은 아주 치밀하게 하지만 위태롭게 거사를 준비합니다. 그는 당시 알고 지내던 유부녀 여자친구의 남편 이름인 요시이 유키오를 도용해 가짜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예금 통장에서 몰래 빼낸 돈으로 자금을 마련했죠. 새벽에 오사카의 한 파출소 뒷문을 따고 들어가 권총 2자루와 실탄 10발을 훔치는 대담함까지 보였습니다.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고무장갑까지 끼는 치밀함을 보였죠. 그렇게 확보한 권총은 트랜지스터 라디오 속을 파내고 그 안에 숨겨 김포공항 검색대를 유유히 통과했습니다. 거사 당일, 문세광은 당시 아파트 한 채 값이나 하던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나타납니다. 비표도 없던 그가 유창한 일본어로 일본 대사관에서 왔다고 하자 경비원들은 아무런 확인도 없이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행사 며칠 전 청와대 경호실에서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말고 눈치껏 경호하라며 경비를 완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경호를 강조하며 열어두었던 그 작은 틈은 잠시 후 대한민국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꿀 거대한 비극의 통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1974년 8월 15일 장충동 국립극장. 그 안은 박정희 대통령의 경축사 목소리로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평화 통일을 강조하던 연설이 절정으로 치닫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객석에서 날카로운 총성이 터져 나옵니다. 치밀하게 암살을 꿈꿨던 문세광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권총을 꺼내다 실수로 자기 오른쪽 허벅지를 쏴버린 것입니다. 영화 속 영웅 자칼이 되고 싶었던 청년의 시나리오가 시작부터 완전히 꼬여버린 순간이었죠. 하지만 문세광은 허벅지에 총알이 박힌 고통도 잊은 채 벌떡 일어나 연단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는 사이 문세광은 연달아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두 번째 탄환은 박 대통령이 서 있던 연설대를 맞췄고, 세 번째는 불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네 번째 총성. 그 총성은
대통령 곁을 지키던 영부인 유경수 여사의 머리에 명중했습니다. 순식간에 축제의 현장은 비명과 통곡이 가득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문세광은 달려들던 공무원의 발에 걸려 넘어지며 현장에서 체포됐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합창단석에 서 있던 고등학교 2학년 장봉화 양도 총에 맞아 끝내 숨을 거두고 맙니다. 꽃다운 18살 소녀의 꿈이 영문도 모른 채 사라져버린 것이죠.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가 구급차에 실려 나간 뒤 박 대통령은 다시 연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남은 연설을 모두 읽어 내려왔습니다. 전 국민이 TV 생중계로 이 비참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대한민국 현대사에는 지워지지 않을 만큼 깊은 상처가 남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직후의 상황은 좀 더 놀라운데요. 유 여사가 피격된 지 불과 7분 만에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문세광이 묵던 호텔방에 들이닥쳐 짐을 모두 압수해 갔습니다. 문세광이 누군지, 어디에 묵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더 기가 막힌 건 문세광이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수사 결과와 똑같은 내용이 신문에 보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문세광의 호텔방에서 그를 대신해 전화를 받던 정체불명의 한국인 남자를 봤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왜 우리 정보당국은 문세광이 요주의 인물이라는 걸 알면서도 방치했던 걸까요?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정권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김대중 납치 사건은 한순간에 묻혔고 한일 관계의 주도권은 다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이제 정말 알쏭달쏭한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문세광이 쏜 4번째 총알이 유경사를 맞췄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증거들이 자꾸만 나오게 되죠. 우선 총소리부터가 이상합니다. 당시 현장에서 들린 총소리는 모두 7발이었는데 문세광이 실제로 쏜 건 바로 4발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3발은 대체 누가 쏜 걸까요?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총과 총 사이의 시간 간격입니다. 유 여사가 쓰러질 때 들린 마지막 2발의 총소리는 그 간격이 겨우 0.2초였습니다. 기계가 아닌 이상 사람이 손가락으로 방아쇠를 당겨서 낼 수 있는 속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즉, 2명 이상이 동시에 총을 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총알이 날아간 길을 분석해봐도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전문가들이 레이저를 쏴서 실험을 해봤더니 문세광이 서 있던 위치와 각도에서는 총알이 유 여사를 맞히기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했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오히려 유 여사를 관통한 총알은 문세광의 반대편인 무대 오른쪽에서 날아왔을 때의 각도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실제로 그날 무대 오른편에서 번쩍이는 섬광을 봤다는 경호원의 증언도 나중에야 터져 나왔죠. 이 미스터리를 한 번에 풀어줄 방법은 딱 하나. 유 여사의 몸을 통과한 그 총알을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수사 당국은 그 결정적인 총알을 잃어버렸다고 발표합니다. 청와대 경호실에서 총알들을 다 수거해 갔는데 가장 중요한 총알만 증거 목록에서 쏙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경호원 오발설입니다. 현장에 있던 한 경호원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자기도 모르게 총이 발사됐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 사실을 쉬쉬하며 덮어버렸습니다. 결국 문세광이 범행을 시도한 것은 맞지만 유 여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치명적인 한 발은 문세광의 총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나왔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1974년 12월 20일 서울 서대문구치소의 아침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보통 이런 큰 사건은 재판하고 형을 집행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세광은 참 이상할 정도로 서둘러 처리됐습니다. 사건이 터진 지 딱 127일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겨우 사흘 만에 사형이 집행됐거든요. 무언가 서둘러 입을 막으려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지금까지도 가시지 않는 이유입니다. 처음 문세광은 아주 당당했습니다. 법정에서도 나는 떳떳하다, 혁명을 위한 길이었다며 고개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대통령을 쏘면 민중이 봉기에 혁명이 일어날 거고 자신은 꼭 석방되어 영웅이 될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형장에 끌려갈 때까지도 진짜 사형이 집행되는 거냐며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 망상은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사형 집행 직전 문세광은 일본어로 10분 넘게 흐느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바보였습니다. 아이스라에게 속았습니다라는 뼈저린 후회였죠. 여기서 아이스라는 일본어로 저놈들이라는 뜻입니다. 뒤늦게 자신이 누군가의 손에 노란한 소모품이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는 박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사죄의 말을 남기며 저승에서라도 여사와 숨진 장봉화 양의 명복을 빌겠다고 울먹였습니다. 마지막 유언에는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도 가득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한 어머니께 불효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었고, 아직 젊은 아내는 부디 좋은 사람 만나 재혼해서 새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금지옥엽 같은 어린 아들은 자신의 형님에게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겼죠. 더 가슴 아픈 건 아내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나 대신 유경수 여사의 묘소를 찾아가 참배해달라는 비통한 유언을 남기고 그는 23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가족들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문세광과 함께 활동하기도 했던 그의 작은 형은 사건 이후 세상과 담을 쌓고 은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훗날 취재진이 그의 집을 찾아갔을 때도 분명 집안에 인기척이 있는데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며 인터뷰까지 거부할 정도로 철저히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문세광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모든 의문이 풀린 건 아닙니다. 유교사를 마친 진짜 총알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왜 현장 수사도 하기 전에 결과부터 발표됐는지, 그리고 문세광의 뒤에서 그를 조정했던 진짜 배우는 누구였는지 말입니다. 이 모든 질문의 해답은 어쩌면 당시 권력의 2인자이자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후락이 남긴 봉투 속에 들어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09년 세상을 떠난 그는 주치의에게 비밀 봉투를 하나 맡기며 2040년 이전에는 절대로 열지 말라는 기묘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너희는 모른다던 그의 말처럼 진실은 그 봉투 속에 꽁꽁 뭉킨 채 2040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박정희 정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청년 문세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스스로를 소설 속 자칼 같은 영웅이라 믿었던 23살 청년의 삐뚤어진 확신은 결국 참혹한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조국을 구하겠다던 그의 빗나간 총구는 국민의 어머니라 불리던 영부인과 꽃다운 18살 소녀 장봉화 양의 생명까지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문세광이 세상을 떠난 지 5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날 국립극장에서 울려 퍼진 총성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비표도 없이 뚫려버린 경호망, 행방이 묘연해진 결정적 탄환, 그리고 자백보다도 빨랐던 수사 결과 발표까지. 과연 그는 정말 혼자서 이 모든 일을 저지른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미리 짜놓은 거대한 시나리오 속에서 움직인 소모품이었을까요? 사형대 앞에서 나는 바보였다고 울먹였던 그의 마지막 고백은 뒤늦게 깨달은 진실에 대한 통한의 눈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의문의 해답은
어쩌면 2040년에야 열릴 이후락 전 부장의 비밀 봉투 속에 숨죽인 채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고요. 역사는 말합니다. 진실은 잠시 봉인될 순 있어도 결코 영원히 가려질 수는 없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되짚어본 50년 전의 그 총성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울림으로 남았을지 궁금해집니다. 비표도 없이 유유히 뚫려버린 그날의 경호망. 그 책임의 중심에는 대통령의 그림자이자 피스톨박이라고 불렸던 박종규 경호실장이 있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그가 왜 하필 그날은 그토록 무력했을까요? 유경수 여사를 지키지 못한 채 결국 권력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했던 박종규의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어지는 추천 영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 격동의 시대를 견디며 살아온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